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요. 우리 지난주처럼 적용하기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독해 원리를 어디에? 지문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계속 할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과학 지문 들어갈 겁니다. 자, 과학 지문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에게 과학적 원리들을 전달해 줄 거야. 그리고 이런 과학적 원리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복잡한 기전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적용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과학 지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의 이런 과학 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고, 우리 친구들 어려운 지문이라고 해서 겁낼 필요 없이 우리 친구들이 보는 지문은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거든? 겁내지 말고 선생님이랑 문제도 함께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첫 번째로 요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이유 볼 건데, 자, 선생님이 지난주처럼 5분 드릴 거예요. 그 5분 동안 우리 친구들은 뭐 하면 되냐? 뒤에 있는 문제를, 요 지문을 읽고 풀면 되는데, 자, 먼저 요 문제 풀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지문 이해까지 같이 채우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하시고 5분 시작! 자, 시간 됐습니다. 다 못 푼 사람 있나요? 자, 다 못 푼 사람 없죠? 자, 선생님이랑 지금 이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이유라는 지문 지금 분석을 해볼게. 자, 우리 친구들 너네 풀면서 중요한 것들 네모 치고 밑줄 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하셨나요? 자, 아마 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 저는 미처 치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네 지금은 몇 문단이야? 요거 3문단밖에 안 돼. 가나다로 나누어 있어. 그지? 근데 나중에 되면 5문단, 7문단짜리 엄청 긴 지문들을 고등학교 때 보게 될 거야.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 때 보게 될 거야 라고 쌤이 얘기했지만 님들 중2만 가도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발놀이에서. 그래가지고 너네가 사실은 1학년 때 열심히 훈련을 해서 2학년 때 어려운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긴 지문을 읽어내는 연습도 필요해. 자, 그럼 그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내가 중요한 내용을 화제를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놓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만 속속 찾아서 풀 수 있게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거는 과학 지문이라서 과학적 원리가 나오고 그것들을 어딘가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실험들이 나오거나 그런 원리를 밝혀주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비문학은 제목이 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원래? 안 나온다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 자, 봅시다.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인 18세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기구를 사용한 비행에 대해 연구하였다. 몽골피의 형제는 1783년에 지름이 18m에 달하는 대형 열기구를 개발하였다. 이 열기구에 지푸라기와 양털을 태운 공기를 채워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비행을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새롭게 비행을 하게 됐대. 그지? 자, 그런데 뭐래? 몽골피의 형제는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까닭을 알고 있었을까라고 질문했어. 야, 이거 질문 왜 하는 거라고 했어? 진짜 궁금해서? 너네한테 답 들으려고? 아니야.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까닭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 화제를 얘가 제시를 해줬어. 그러면 우린 요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제를 제시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호기심이라든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너네한테 내가 열기구 어떻게 떠오르는지 알려줄게 하면 응, 그거 안 궁금해요? 라고 할 텐데, 너네한테 열기구가 하늘로 왜 떠오르는지 알아? 라고 하면 엥? 뭐지? 가 돼버리니까 너네가 조금 더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는 호기심이나 흥미를 올려준다 이런 것들 안 물어보겠지만 언제 물어본다?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질문으로
화재를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다. 그럼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모의를 보기 위해서는 뭐? 아, 요게 화재구나. 그럼 얘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야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대답이 뭐라? 오늘 나올 과학적 원리랑 관련이 있는 것이겠구나. 그 과학적 원리가 이것을 설명해 주겠구나. 알면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게.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샤르르 법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법칙을 내주게 해주고 있네. 그럼 이게 나중에 그 답이랑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있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뭐가 화제다? 요 샤르르 법칙 중요한 화제다. 네모 치세요. 자, 그러면 샤르르 법칙이 뭔데? 샤르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늘어난다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한테 오늘 나올 거는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항상 이 전제 조건도 중요해. 그때 어떻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도 일정하게 높아진다. 비례관계다라는 게 중요하대.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자 여기는 우리 복귀생들이 많아서 다시 알려줄게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자,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 같은 것들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지? 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문제에 적용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례, 반비례를 체크하면서 화살표 같은 것들로 잘 표시를 해놓는 게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비례하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야. 열기구를 띄울 때는 열기구 속에 뜨거운 공기를 채우는데 그럼 뜨거운 공기 채우니까 온도 높아져 낮아져? 온도 높아지겠지? 그때 어떻게 되는데? 그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 일정하게 늘어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기 부피가 커지면서 공기 일부가 열기구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공기 일부가 빠져나갔으니까 이때 어떻게 되겠어? 열기구 속의 공기량이 적어져서 열기구 바깥 공기보다 무게가 가벼워져. 그래서 열기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아, 그러면 우리한테 뭐 줬다? 답을 여기서 줬네요. 샤르리 법칙과 관련이 있고 이때 온도를 높였더니 공기 부피 커지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공기가 생겨서 가벼워져가지고 뜨는 거래. 그러면 여기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줬네, 이미.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이미 떡밥 회수를 해버렸어. 그러면 어떤 거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요 떡밥 회수하면서 나왔던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옆에 보니까 그림이나 그래프 있죠? 과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같이 주는 경우들이 많아. 여기서 안 주더라도 어디서 주는 경우들도 많냐면 문제에서 보기를 통해서 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볼게. 자, 그림 1의 실험처럼 공기가 들어있는 밀폐된 용기를 가열했어. 자, 그랬더니 그림 2처럼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자, 여기까지 본 거 뭐야? 가열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어? 높아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부피가 늘어났네? 이거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온도 높아지면 부피 늘어난다라는 샤르리 법칙을 너네한테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그림 봐봐. 지금 온도가 273도가 됐더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더 커졌어, 안 커졌어? 지금 차지하는 공간이. 커졌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봐봐.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의 그림이 그림 1번인 거야. 그리고 나서 너네한테 그림 2번에서 지금 그래프 줬어, 안 줬어? 줬지. 자, 근데 이때 온도가 커질수록 부피가 커지는 요렇게 가는 그래프지. 그러면 이거 무슨 그래프야? 비례 그래프를 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너네한테 뭐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얘네둘 비례 관계야 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0도 때 부피 약 273분의 1만큼씩 늘어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정보는 나중에 언제 쓰이냐면 이런 거 계산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쓰입니다. 그럼 외부의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이것도 아까 우리 샤르리 법칙에 있었던 조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온도가 변하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변하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진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정리해보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대?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도 빨라져. 온도가 내려가면 운동 속도도 느려져. 그럼 이건 뭐야?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얘기 한 거네. 그리고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에 따라서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범위가 달라진대. 그럼 이번에는 이 운동 속도와 분자의 움직이는 범위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때 뭐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져. 그러니까 부딪히는 힘이 커져서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부피가 일정할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속도 빨라져. 그러면 어떻게 된대? 얘네가 운동 범위가 어떻게 돼? 넓어져서 부피도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 작아지지. 근데 이게 봐봐. 너네한테 아까 온도와 부피 상관관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해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 볼게요. 그렇다면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그럼 이번에는 또 질문 던졌네. 어떻게? 부피가 일정할 때 이 온도와 압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 던졌는데 그때 뭐래? 부피가 일정하다면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비례한다라고 또 비례관계 알려줬어. 일정한 부피 안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분자도 빨라지니까 압력이 증가해서 그렇대.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알려줬어?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까닭을 샤르르의 법칙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적용해가지고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정리해보자. 자, 몽골피해 형제가 뭐 만들었어요? 열기구라는 거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했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원리로 설명이 된다? 그렇지. 샤르르의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샤르르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 글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뭐랑 뭐 할 거야? 1번과 2번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나머지는 잘 풀채우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그럼 틀린 거 골라보자. 자, 열기구 속 공기가 바깥보다 가벼워지면 열기구가 떠오른다. 요거 우리 어디서 봤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러면 요거 나왔었고. 자,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한다. 나왔어, 안 나왔어? 요거 상관관계도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너네가 봐봐. 요런 것들 나왔을 때 앞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상관관계를 보면서 파악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늘어난다.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근데 기체의 분자 운동 속도가 느려졌어. 그러면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 선생님이 분자가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좁아진다고 했어. 이거 봐봐.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움직이는 범위가 빨라지면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똑같이 비례관계로 표시했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넓어진다라고, 느려졌는데 넓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반비례 관계의 모양이잖아. 요거 틀린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달라지면
기체의 분자 운동 속도 달라졌지? 우리 요거 상관관계 요렇게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나왔네. 답 몇 번? 4번.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자, 그럼 기억은 뭐야? 샤르리 법칙이었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상황.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례를 보면 되겠어? 온도와 기체의 부피 같은 것들이 관련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골라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건 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4번. 그렇지. 타이어가 여름보다 겨울철에 덜 팽팽한 게 요거 온도 때문이겠죠. 그때 기체의 부피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자, 요런 어휘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솔직히 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너네가 뭘 못해? 너네가 생각보다 요런 유형을 나중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다 틀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1교시에 얘기했던 어휘에서 너네 다 틀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런 비문학에 나오는 어휘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형 봐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파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것도 똑같이 선생님 몇 분 드릴 거예요? 5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번에 하면서 뭐 해야 된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네모치고 밑줄 치고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파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풀 때 어떻게, 뭐, 네모 치고 이제 이번에 이건 잘 해봤어? 그럴 거라고 믿을게. 그럴 거라고 믿을게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한 명 한 명 선생님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야. 자, 우리 친구 일단 선생님은 먼저 학자가 나오면 표시를 좀 하는 편이야. 왜냐면, 솔직히, 그래, 뒤에 가서 이 데카르트라는 이름밖에 안 나오니까 막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네, 다른 지문에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또 그냥 다른 철학자들이랑 비교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선생님 인물이 나오면 체크를 좀 해주는 편이야. 자, 그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그는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뭐래? 근데 수학의 기초를 이룩한 수학자이기도 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너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얘 철학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철학보자라는 얘기일 것 같아? 아니면 수학과 관련된 얘기할 것 같아? 그렇지. 수학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갈 거야. 특히 수학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좌표평면은 데카르트가 고안한 것으로 그 과정을 담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유명하다. 근데 갑자기 우리한테 좌표평면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일화까지 들려주는 거 보니까 좌표평면이라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지. 중요하니까 지금 얘 어떻게 떠올리게 된 건지 얘기해주는 거잖아. 또 우리 친구들 좌표평면 알아 몰라? 알지? 너네도 수학 배우니까 아마 나보다 잘할 수도 있어. 말했지. 선생님은 수학 진짜 싫어한다고. 너네 아빠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거든? 말했지. 그래서 아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사랑해야지. 아빠는 사랑하지. 아빠는 너무너무 사랑하지. 이번에도 추석이라고 나에게 용돈을 줬기 때문에 또 더 사랑하게 됐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빠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아빠와 언제 사이가 나빠졌냐? 우리 아빠는 진짜 딸바보였거든.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금쪽이었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제 학원 또 빠져. 학원 빠지면 또 엄마한테 또 이제 맴매 당할 거 아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또 집 밖에 서성이고 있으면 아빠가 이렇게 달래서 데리고 가줬어. 근데 문제는 아빠가 나를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이가 나빠졌었어. 그때는 선생님이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깡만 셀 때여가지고 아빠랑 막 100만 원 빵 내기 하고 그랬었어. 수학 내가 문제를 풀이를 했는데 아빠가 못 틀렸다는 거야. 잘 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막 내기할래요? 100만 원 빵 내기할래요? 맨날 이러면서 막 사이가 나빠졌었어. 자, 근데 선생님도 그래서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 근데 선생님이 그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애들을 봤더니 이런 좌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싫어하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우리한테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다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유명하다. 어떤 일화? 데카르트는 젊은 시절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었대. 어느 날 막사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보고 파리의 위치를 확실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데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천장의 바둑판 무늬를 이용하면 파리의 위치를 정확히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데카르트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종이 위에다가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점을 중심으로 가로줄 하나, 세로줄 하나를 그어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좌표평면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좌표평면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좌표평면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데 종이에 하나의 점을 찍고 그거에 따라서 가로줄 하나, 세로줄 하나로 기준선을 만든대. 자, 그러면서 밑에 보여주고 있네. 자, 종이 위에 찍은 하나의 점을 수학적 용어로 기준점 또는 원점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아까 하나의 점을 찍어서 여기 기억으로 기호 표시해줬지? 네. 그럼 선생님은 똑같이 묶어서 라벨링을 해줍니다. 왜요? 나중에 다른 말로 부를 때 우리 알아야 되잖아. 똑같이 기억 표시해주는 거야. 근데 그 위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대. 기준점에서 교차하는 두 직선 중에
가로로 뻗은 직선을 X축, 세로로 뻗은 직선을 Y축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여기 아까 기준선 두 개 긋겠다고 했을 때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는 수학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X축에서 오른쪽, Y축에서 위쪽이 양의 값이다. 그러면 얘들아, 너는 양의 값이라고 양수, 음수는 들어봤어? 요쪽, 어디? 오른쪽이니까 요만큼이 뭐야? 플러스라는 거야. 그지? 또 요만큼이 플러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정된 좌표 평면에서 파리와 같은 물체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으니까 우리한테 뭐 알려주겠어요? 좌표 평면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제시해 주겠구나라는 거 우리 또 찾을 수 있겠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대? 바로 원점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표시한대. 자, 예를 들어 그림에서 점 A라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한다는 거야? 1,1이라고 위치를 표시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어떤 게 잘 나올까? 어떤 문제가? 좌표 평면 위에 뭔가를 표시해가지고 위치 알아보는 문제 같은 거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알아야겠어? 원점을 기준으로 위나 오른쪽에 있으면 뭐다? 양수다. 왼쪽이나 아래에 있으면 음수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좌표 평면의 탄생은 단순한 수학적 발견이 아닌 수학의 변혁일 때 변혁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좌표 평면이 생기면서 수학에 가치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얘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지.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의의라고 합니다. 자, 요 의의라는 단어가 되게 비문학에서 자주 나오거든? 근데 너네가 맨날 의의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실태를 틀렸대.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 단어는 알아야 돼. 의의는 뭐냐면 얘가 어떤 대상이나 사상이나 아니 물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중요점을 가지고 있거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의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더니 데카르트의 좌표 평면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0, 마이너스 같은 음수의 정의가 확립되었대. 너네 수학 하다 보면 음수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근데 그런 음수를 정의를 확립시켜줬던 것도 좋았고 또한 그럼 걔도 또 그 의의를 얘기해 주겠죠. 좌표 평면 위에 임의 점 x를 y를 표시함으로써 직선뿐만 아니라 원, 타원, 쌍곡선과 같은 기하학적 도형도 모두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대. 그럼 우리는 직선만 원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이나 타원, 쌍곡선 같은 도형 같은 것들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요런 거를 뭐라? 수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선생님은 요 지문이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면 조금 보기 싫어서 풀기 싫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즘 친구들이 나보다 수학을 잘하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간 이후로 수학을 다시는 안 해가지고 수학을 진짜 많이 까먹었어. 쌤도 한 20살, 21살 때까지는 수학이 많이 기억이 나가지고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수학도 같이 가르친 적도 있었거든? 중학생들 정도까지는 뭐 가르치기 힘들지 않으니까. 근데 나도 그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다음 학원으로 가면서 국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 안 나더라. 요즘 문제 보니까 기억 안 나는 게 많더라.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나보다 워낙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제는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한테 가에서 누구 얘기했어? 데카르트 얘기를 했어. 데카르트가 뭐 생각했대? 좌표 평면이라는 거 생각해냈대. 그런데 그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 왜 고안했대? 좌표 평면을 설정해서 위치를 표시하고 싶었대. 그런데 이 좌표 평면이 결국에는 어디에?
수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틀린 거 고르면 돼. 자, 데카르트의 철학적 명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뭐 나왔어?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라는 철학적인 말을 던졌지. 그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표평면 설정하는 방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원점 설정하고 그 가로 세로 끄면 된다며 기준선. 그럼 나왔어. 그리고 이 좌표평면이 수학에 미친 영향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마지막 문단에서 어떤 의의를 만들어줬는지 나왔어. 데카르트가 철학과 수학을 연구한 이유 나왔어? 철학자다, 수학자다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왜 철학과 수학을 함께 했는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좌표평면 왜 고안했는지 파리 위치 표시하려고 라는 건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자, 그리고 얘들아, 요런 게 바로 중요한 문제. 너네가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힘들어하는 문제 뭐? 그림 주면서 여기에 차례 적용하기. 너네한테 지금까지 뭐 알려줬어? 좌표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 알려줬지? 좌표평면 설정하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너네가 뭐 하라는 거야? 이제 그거 원리 이해했는지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파리 위치가 양의 값, 음의 값으로 표시된대.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이게 좌표평면이잖아, 그지? 이게 원점이고. 그러면 얘들아, 요게 양의 값이라는 건 얘가 x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왼쪽에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의 값이 음의 값이라는 건 위쪽에 있다는 거야,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아래쪽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파리의 위치가 요런 모양으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파리 요쪽에 원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너네 여기서 파리보다 요쪽 대각선, 왼쪽 위 대각선에 있는 거 어떤 거 있어? A 있지? 그렇지. 그러면 원점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요렇게 풀었어? 어렵지 않았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워낙 잘해가지고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억과 니은 가리키는 수학적 용어 선생님이 아까 표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기억은 원점, 기준점 해줬고 니은은 X축, Y축으로 해줬습니다. 그죠? 요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같은 걸 가리키는 말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라벨링 왜 했는지 알겠지?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요런 어휘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완벽한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2교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했습니다.